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생생한 정치 현장의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정기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치본색의 주제가 이준석 상대는 바로 윤석열 이렇게 잡혀 있네요. 지난 토요일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로 이른바 이제 여권의 분열과 내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오늘 주제 이혜희 기자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 상대는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내일 첫 신문이 열립니다. 이 대표는 윤핵관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포함된 성공만이 유일한 성공이라는 과잉 확신 화법을 사용하면서 내부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무시당하는 주호영 비대위입니다. 자, 얘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비대위원 인선을 할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구인난 상태여서 다들 손살에 치고 거절을 한다. 그래서 과연 주호영 비대위가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출범은 하긴 했으나 순항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에게 주어진 미션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여러 가지 지금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 지금 비대위원 구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평론가님? 일단 발표는 그러니까 그 명단만 발표를 하지 않았지 일정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조영 비대위원장이 인선 다 끝났다. 이제 발표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지금 서병수 정국위 의장에게 상임정국위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의원총회를 먼저 열어서 명단과 관련된 추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임정국위를 열어서 최종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하겠다. 그리고 명단은 발표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언론들이 모두 다 오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 오보다. 일부 의원들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나온 이름들이 거의 다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해서 누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 주목되는 관측 포인트 하나가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기자들하고 질문응답을 하면서 그 말씀을 행간해 보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들어오는 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구인난이라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또 주호영 비대위의 어떤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아마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주호영 비대위가 과연 혁신형 비대위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의 이 난파선 형국의 이 국민의 힘을 정말 다시 바로잡고 제대로 출항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데, 그중에서도 역시 핵심은 그 비대위원들의 구성, 이른바 당연직 3명과 또 지명직 6명이지 않습니까? 지명직 6명은 대충 어떻게 얼개를 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내를 안배하고 또 지역적인 부분을 또 고려하고 이러면서 좀 나름대로 계파색이 옅은 분들로 끌고 가지 않겠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른바 윤핵관이 배제되느냐, 윤핵관이 여전히 그냥 승선하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로 보여져요. 윤핵관도 여기서 좀 더 좁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당연직 원내대표로서 비대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이냐. 근데 지금 어제 오늘부터 기류가 약간 좀 변화가 있어 보여요. 이른바 친윤으로 불려지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러나라. 이렇게 물러나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인 거죠. 네. 또는 이렇게 어려운 집권 여당의 어려움 속에서 뭔가 좀 살신성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어떤 이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 속에서
대통령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국민의힘 내부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네. 여권을 좀 더 세심히 관찰하시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야 됩니까? 물러나냐 안 되느냐를 한번 물어볼 수는 있다고 봐요. 의원총회에서. 아까 일종의 재신임을 묻는 그렇죠. 방식으로. 그 재신임을.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위로부터의 압박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원내대표는. 중요한 건 그렇긴 하죠. 의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당신 안 되겠어라고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당이 활력이 없다는 게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이걸 바꿔보려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다 저쪽 용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소신껏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기 평론가님 말씀처럼 예. 물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의원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만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예. 대표적인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오늘의 이런 비상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는 정치적 결정을 해줘야 된다. 네네네. 그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임받을지언정 본인이 진퇴 여부를 분명하게 해줌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어떤 비대위, 이 비대위 체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본인이 뭔가 좀 이 미랄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수님, 전 당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사실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돼요. 솔직히 윤핵관은 자기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도 했고 또 본인도 사실은 나서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동력에 대해서 기미가 안 보인다. 예. 이대로 가면 안 물러난다. 그렇죠.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긴 아니, 근데 지금- 의총에도 안 물어보겠다라고 근데 지금 얘기했으니까. 중진들이 약간 압박을 시작했죠. 그렇죠. 정진석 국회 부의장하고 오늘은 정우택 정우택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부터의 압박 이건 의미가 없고 저는 만약에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의총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오늘 의총이 열립니다. 물론 이게 그 비대위 추인의 의총이지만 저는 아마도 거기서 재신임의 형식이 한번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래? 당이 그렇게 재심임했으므로 당연측은 너무 당연해. 이게 가능할까? 저는 뭐까지. 아니 이게 이제 자칫하면 주호영 비대위가 시작하자마자 모순에 빠질 위험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이 비상사태라고 해서 그 비상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주된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당연직 지도부로 들어가서 다시 당 지도부가 되면 아무리 비대위원 인선에 윤핵관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의미 없고 스텝이 꼬이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돼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당위 수준을 넘어서 거의 필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비대위- 모양 좋은 건요. 네. 오늘 의원총회 소집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 그 전에 발표하죠. 그 전에. 근데 의원총회 소집하자마자 신상 발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나는 진퇴 여부를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 그대로 의원들이 추인해주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 그래도 지금의 이런 난맥상 속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그래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을 줄 것이고 주호영 비대위가 그나마 순항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줄 거다. 물론 내일 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다선 중진 의원이고 또 이분 스타일이 폼생폼사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지는 않아 보여. 그러지 않고 질질 끌면 질질 끌수록 당내에서 특히 이제 뭐 이제는 초재선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면한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결정되자마자 주변에서 뭐 많은 평론가들도 그랬고 당내에서도 빨리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출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즉시 만나겠다. 직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준석 대표는 토요일 날 기자회견 그 이후에 백불에서 만날 필요가 없다. 피차간에 좋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손을 딱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준석도 문제고 윤핵관도 문제고 그 사이에 뭔가 이 불 끌어 소방수로 투입은 됐는데 본인이 소방차는 못 몰고 오고 작은 소화기 하나 들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과연 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비대위에 아까 이제 혁신형 비대위 말씀하셨지만 애매하게 혁신 관리형 비대위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조기 전대로 가는 거 아니냐, 올 연내 전대로 가는 거고, 사실상 이 비대위는 전대 준비위의 다름 아닌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호영 비대위의 앞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비대위가 다 실패했어요. 특히 국민의힘 옛날에 보면 김병준, 임명진 뭐 그 비대위원장들 아예 박근혜 비대위는 성공했잖아요. 그것만 빼놓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반전이 있어야 되니까. 자, 모든이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 권력이 없는 비대위는 실패해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가 먼 상황에서의 비대위는 실패해요. 왜? 그 비대위원장 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 구성원들이. 선거는 멀었겠다. 뭐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서 권력이 있는 비대위원장은 성공을 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말씀하셨고, 또 김정은 비대위원장, 문재인 당대표가 완전히 실권을 다 줬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와도 이 비대위는 실패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호영 말고 딴 사람이 오면 성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이 비대위가 예를 들어서 공천권이 있는 비대위다 그럼 성공해요. 예를 들자면 선거가 내일 모레야. 근데 선거는 2년 후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는 분명히 열려야 되잖아요. 전당대회 당대표한테,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에 열려서 다음 당대표한테 권력을 줘야 되는데 조기 전대든 나중에 하든 1년을 더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그러면 최소한 지금은 봉합 기대 수준을 맞춰야 된다. 기대 수준을 너무 많이 올려봤자 그 누가 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빨리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좀 가다듬어서 이미 이제 그 8월 달부터 시작될 8월 28일부터 시작될 이재명 뭐 예측입니다만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윤석열 그 정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할 때,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할 때 최소한 그때까지는 비대위 체제니까 이 비대위가 그것을 막아내는 보강패서 일사불란하게 막아내는 역할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 첫 번째 꼭지 주제가 무시당하는 주호영 비대위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면 봉합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게 운명이에요, 운명. 주호영 비대위에. 왜? 봉합형이기 때문에 실권은 없고, 그러나 뭔가 이 난국은 수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개파세력부터 뭔가 좀 멀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호영 위원장이 물론 오선 의원의 인품도 있고 또 조정력도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경륜을 아마 고려해서 비대위원장 임명됐겠죠. 그러나 정치적 상황은 대단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당장 이준석 대표 만날 뜻이 없다라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해법 자체는 막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일 있을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뭐 좌초하느냐 출항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욕심을 낼 일이 아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대 시기 문제라든지 또 당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의 문제, 또 그다음에 국민적 관심, 여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어떻게 끌어올 거냐. 자, 예전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해 현장 비대위 차원에서 갔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한다고 못 가는 거 그래도 갔잖아요. 저는 간 시도 자체까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물론 거기서 설화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결국이 됐죠. 관심은 끌었어요. 관심은 끌었죠. 김성원 의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아니, 저녁에 또 뒤풀이하다 관심도 끌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당원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가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밖에 없는 주호영 비대위의 지금 현재 처지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전당대회를 언제 치르느냐. 그게 이제 내년이라면 이 비대위가 한동안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전면적 혁신까지는 아니어도 일정하게 당의 분위기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는데 연내다. 그럼 뭐 급속하게 전당대회 준비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권 주자들 다 뛰고. 근데 그 이전에 좀 전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주호영 비대위의 운명을 가를 가장 가까운 실험대가 내일이 이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냐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 두 번째 주제 소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혜희 기자 나와주세요. 두 번째 주제는 비대위 운명 움켜쥔 법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이튿날에도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함구하고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눈길을 주지 않고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만 치중했는데요.
맞대응 혼란을 키우는 것보다 당의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인 비대위 구성부터 매듭 짓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비대위 출범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여권은 대혼돈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자, 내일 오후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잡혔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내일 당장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심리를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당의 불확실성을 더 연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이 그냥 신속하게 할 거다. 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내일 이제 취임 100일이어가지고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 가처분 결과가 100일 기자회견의 메시지를 다 덮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거 의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방송에서 질문을 했더니 법원이 잡았다. 그건 내가 잡은 거 아니다. 그렇죠. 법원이 잡았죠. 네. 본인이 잡은 건 아니고. 법원 잡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내일 법원이 가처분을 뭐 기각할지 인용할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기각 시에 혹은 인용 시에 각각의 전망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기각과 인용의 가능성을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법원이 굉장히 판사들이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소위 이른바 지금 이 어떤 기각 결정이 날 경우 또 인용이 될 경우 특히 인용이 될 경우에 몰고 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부담을 과연 법원이 지려고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굳이 언급을 한다면 저는 인용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좀 더 높아 보인다. 단지 이제 변수가 된다면 또 주체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마침 또 이 법원 심리를 맡은 이른바 수석 부장 판사가 가처분 잘 받아준 분이래요. 가처분을 잘 받아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소위 이른바 그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방송 토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을 때 이걸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 결국은 절차적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어떻게 주목해서 볼 거냐. 과연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최고위 결정 이후에 전국위원회라든지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판이 나겠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했을 때 결국 인용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대위의 좌초 그리고 당은 극심한 일대 혼란 그리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인용됐을 때 어떻게 당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과연 정치 기획이 있느냐 했을 때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끌고 갈 세력들이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역시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뭐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일대 혼란이 올 거다. 네. 만약 인용되면 저는 저는 자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당위에 대한 이야기 또 제거하고 상황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기각이 되면 뭐 다 똑같은 거니까 인용이 됐을 때 어떤 상황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비대위가 정당하지 못하니까 비대위는 다 사라집니다. 예. 그러면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현 체제의 어떤 존속. 그러면 현 체제는 어떻게 돼 있죠? 자, 선출직 중에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용태 최고위원 둘만 남아요. 그리고 당연직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남죠.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남아요. 네. 정책위의장 남고 성일종 정책위의장 남고 그럼 당연직들은 어차피 남는 거고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당권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최고위가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당연직 두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구성이 아까 예를 들어서 최고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또 왜 선출직이나 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김용태도 아마 내가 알기에는 지명직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당원 당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또 왜냐하면 최고위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비대위. 다시 여기서부터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대로 비상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혼란이에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용태 최고만 남은 이 최고위는 존속이 불가능하다. 즉 이준석은
내가 정당하다라는 그러니까 뭐랄까 상황에 대한 이니셔티브만 취하고 이 상황은 다시 처음부터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밟을 거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그러면 일단은 비대위를 다시 한번 무산시키고 다시 비대위가 가는 그런 순서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모양새가 우스워지는 것도 그건 있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어쩔 수 또 없는 다른 논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를테면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최고위원들 사퇴를 빌미로 그다음에 비대위로 왔는데 원천적으로 그 상황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이 후속상을 밟아 나가는 또 비상 상황이다. 이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라고 볼 여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냐면 법정 관리 상태에 비슷하게 돼서 법원이 파견한다 변호사를 법정 관리인을 정당사에 아, 예. 정당 사이는 없는데 예. 정당 사이는 없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류의 분쟁을 대비해서 아니 기업은 당연히 있죠. 법원에 그 관선이사. 이 관선이사 같은 법정 관리인들을 지정해 놓는답니다. 네, 네. 그걸 랜덤하게 돌려서 예. 누군지도 모르는 변호사가 당 대표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한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리려는 말씀이 이 뭐냐면 상황 수습을 이 위해서. 상황 수습이 어떻게 예. 되냐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저 권성동 아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아, 드리면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 책임하에 비대위를 가도 가고 그 사람 책임하에 당대회를 열어도 여는 이런 예. 수순으로 갈 수도 예, 있다. 예, 예. 그것까지 결정할 수도 있다 법원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정당이 아닌 거죠. 진짜 정당이 꼬라지 아니죠, 그럼. 진짜 꼬라지 우스워지는 그럼 건데. 정치가 아니죠. 정치의 행위를 완전히 무슨 법원이 아니 그래서 예.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출연했던 방송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가처분이 기각 혹은 인용 뭐 인용 시에는 안 그러겠죠. 기각되면은 신당 창당할 거냐.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저는 할 생각이 없는데 아마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신당을 창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그 이준석 그 얘기는 대표가- 뭐냐면 국민의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그렇죠. 새 당을 만든다는 거죠. 네네. 자,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상당한 가능성이 그걸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물론 전제가 인용이 된다는 전제예요. 인용이 될 때 극심한 당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권 여당의 중심축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과거의 정당사를 보면요. 당이 뭐 정당이 뭐 깨지기도 하고 신당이 만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집권당의 역할을 지금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가장 걸림돌이 이준석 당대표가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 그 당을 허무는 작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과거에 2003년도에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집권한 첫 해에 소위 이른바 민주당, 구민주당과 도저히 갈 수 없다 해서 열린우리당 결국은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또 더 내려가면 이 95년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가 복귀해서 새정치국민회를 이기택 총재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당을 만들어내잖아요. 결국은 친위 세력이 중심이 돼서 신당을 결성하고 결국 그 당을 나와서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그 정당사가 엄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과연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뭐 희망 섞인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비대위로 가는 것보다는 법원에다가 정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정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 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선택일 그러니까 수도 있다는 게 그 정당에는 이준석은 없는 정당입니다. 없는 거죠. 이준석은 배제된 정당이죠. 자, 그런데 우리 문제는 평론가님. 뭐냐면 그런 세력이 제대로 있다고 하면 당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하라고 하시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자, 자기의 지지 세력이 없어요. 열띤 지지 세력,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팬덤이 아니고 없다. 팬덤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려고 생각도 안 했어. 사실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밀하게 그걸 만들었어요. 당내 만들었어야 돼요. 당내에. 그래갖고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주류가 아니야. 그럼 여기 주류의 일부라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력 끌어들여갖고 자기가 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 당의 주류로 만들었어야 돼. 이미 토대를. 근데 그 토대 안 만들었어요. 고작해야 장제원 권성동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 이외에 여기에 만약 누군가 이 두 사람을 뒷받침할 세력이 있었다 그러면 주류 벌써 만들어갖고 이 당 흔들었을걸? 뭐 목소리 내고. 근데 지금까지 없잖아. 왜 없어요? 그 세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천신정처럼 뛰쳐나가갖고 열린우리당 만들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평론가 말씀은 비대위에 또 비대위를 만드는 혼란을 겪을지언정 이 당을 깨고 새 집을 짓는 이른바 이제 뭐 이 친위 그 창당일 수도 있고 정계 개편이라고 좀 더 거창하게 포장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주도할 만한 세력이 없다. 거기 저 민주당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네. 한나라당의 그 이 계열 정당은 그렇게 뛰쳐나가서 그런 역사가 없다. 뭐 바른미래당이 있었겠지만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예. 지금 의원들이 한 100명쯤 되잖아요. 네네. 거기가 싹 뛰쳐나가서 만들면요. 의원 100명이 지금 왜 그 의원 100명 중에 뛰쳐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뛰쳐나갈 사람은 아. 없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제 하에서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게 거잖아요. 대통령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가능하지 뜻이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해당 만들자. 새로운 신당으로 가자. 국민의 어떤 부합하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여당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사인이 내려가고요. 예를 들면 이준석 말 그대로 교섭단체가 지금 가장 관건이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교섭단체도 구성 못하면 큰일 나지만 이미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세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은 최소한 교섭단체는 넘죠. 예전에 과거 열린우리당도요. 44명이었어요. 소위 이른바 발전적 해체 주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명분과 어떤 그 뭐랄까 현실을 만들어내는 정치 기획이 필요한 거죠. 그런 기획이 없다면은 왜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지도 못해요? 아니, 세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 그런 기획이라도 있었다면 네. 당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다. 기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볼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 이걸 주려면 비대위를 누군가 줬을 거 아니야. 이거 비대위원장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조건을 해서 다 기획이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뭐 아직까지도 무슨 혁신 비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뭐 언제까지 한다, 누구 한다. 그래갖고 이거 중심을 어떻게 잡는다 딱 해갖고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토론회에서까지 이게 성격이 뭐냐, 비대위원이 뭐냐, 이건 뭐냐면 기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 궁금한 게 그렇게 능력이 없는 윤핵관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겨먹지도 못하면서 이준석을 저렇게 건드렸을까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칼을 뽑았으면 뭐 완전히 저길 했어야지, 요리를 했어야지. 근데 문제는 애매하게 그 이 사법 판단에 대한 그 뭐 애매한 확신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당내 기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아주 정치적이지 않게 판단했다, 정무적이지 않게 판단했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를 들면 의지와 세력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도 주저앉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도 가라앉게 되고 그럼 국정도 엉망이 되고 그럼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이것이 없어서 안 돼.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토크의 주제하고 그게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어서 세 번째 우리 토크 주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이준석의 정권 타도 가능성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타협 가능성을 싹둑 잘라버리고는 윤핵관에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이철규 의원을 윤핵관으로, 정진석 국회부 의장과 김정재, 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칭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요. 또 양두구육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비판에 여권 내 여론은 대체적으로 싸늘한데요.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당을 이준석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윤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부 총질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그 이준석의 정권 타도 가능성이라는 토크의 소제목은 스픽스가 잡은 것이지 출연자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정권 타도 가능성을 거론한 방송이 스픽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연자들의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이게 비대위가 출범하고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대표 자리에서 끌어낸 거죠. 뭐 전 대표가 된 셈이에요. 근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연일 방송을 출연하면서 윤핵관들을 때리고 또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뭐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까지 건드는 뭐 그런 어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외투쟁을 이준석 대표가 벌이고 있는데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본인을 축출했던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문제 제기가 수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기세가 한풀 꺾이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건 없다. 어차피 윤핵관들은 당을 운영할 능력도 국가를 운영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국정 능력도 생기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그 본인이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 얘기하는 어쨌든 새로운 보수의 길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준석의 저런 그 잔도를 불사른 듯 보이는 저 투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자, 평론가님.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준석의 상수죠. 어떤 지금 거의 야당이에요, 건. 이준석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준석의 수구는 이거예요. 이준석이 살려면 이준석의 말이 정당하게 느껴져야 되고 이준석의 말이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가능해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봐라 내 말이 맞다예요. 그러면 자신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자신이 계속 지금까지는 흔들면서 그랬던 면이 있는 거죠. 흔들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당 지지율도 떨어지면 자기가 행동으로서 떨어뜨리면서 자기의 말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그런 정치 행위가 지금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저는 뭐 조금 좀 거시적인 얘기지만 우리 정당사의 또 다른 어떤 행태의 그런 그 교체, 뭐 정치 행위의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정치 행위의 교체.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박지현 맞죠? 그 전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역시 둘을 뭐 선출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둘을 같은 어떤 세대의 정치인으로 바라봤을 때 기존 정당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또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준석의 지금 이 활은 이미 당겨졌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계속 팬덤 현상을 더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안티도 점점 더 일으킬 거고 그럼 안티와 팬덤 현상이 부딪히면서 사실은 공고화된 자기 정치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정치사의 그 이 공고의 뿌리 내리는 그것이 영향력이 얼마나 되든 간에 그런 행태가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기성 정치인이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어떻게 얼만큼 수용하느냐 뭐 또는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세대 교체인 듯 세대 교체 아닌 그렇죠. 세대 교체는 뭐 갈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 끝장 투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보수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보수 분열의 가능성, 즉 이준석발 신당 창당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기각이 될 경우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기세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관심 자체도 급격히 떨어질 줄어들겠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물론 당내에서 장외 여론전도 펼치고 또 당내 뭐 온라인 당원 가입이라든지 소위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비주류로서 청년 정치를 기반으로 한 비주류 정치를 모색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 확대되거나 하는 데는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년 정치를 어떤 핵으로 해서 과연 이 이른바 보수 기득권 세력과 대비되는 수구 보수와 대비되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신당 창당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신당 창당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동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죠. 여러 뭐 평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뭐 박지원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 신당 창당의 동력이 만들어지려면 세력이 우선 기본적으로 규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결정적 정치적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다 팽당한 그렇습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로 한 공천학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주류가 완전히 배제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기가 만들어져야 그 사람들이 규합이 되고 결국 야 우리가 이렇게 죽느니 뭔가 정치적 진로를 우리가 개척해내자라고 하면서 신당 창당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당장의 신당 창당은
무망하다. 오히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얘기를 뒤집어서 지금 이제 보수 분열의 가능성을 놓고서 저희가 전망을 해본 거고, 일정한 수준에서 봉합이 되면서 공존할 가능성, 당내에서 불편하지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중에 아주 희한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네. 자기가 전대에 지지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이 음.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유승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제목이 저는 제목에 낚였나? 네. 어쨌든 전대에 그러니까 그 기반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전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전대전의 창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대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멘텀의 기회로 일단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가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든 간에 여기서 전대에서, 그러니까 정당한 이 정당의 절차 속에서 권력을 획득해 보겠다 또는 모멘텀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읽혔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당장 무슨 창당 운운하는 건 아니고, 또 이준석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에요. 뭐가 영악하냐면 정세 분석과 당의 어떤 판도, 그리고 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당을 뛰쳐나가기보다 이 당에서 숙주를 하든 뭘 하든 기세를 지금 잠시 주춤하더라도 이 당을 다시 한번 내가 장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앞서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봉합 가능성을 여쭤봤잖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다. 없다. 소위 대통령 갈 대하에서 때까지 갔다. 그럼요. 대통령 대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폭탄 어떻든 회견도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런 있죠. 사람이 집권 여당, 그것도 여당 내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비주류로서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권력의 속성상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친위 세력들이 중심이 된 신당 창당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의 어떤 이준석 대표가 물론 억울해할 겁니다. 아니 이 모든 사단, 지금의 어떤 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고 왜 자기가 벼락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억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기각될 경우에 국민 여론이 여전히 어떤 그 이준석 대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여당 속에서의 어떤 비주류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줄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저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억하시잖아요.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 의장인 정동영 의장이 청와대에 찾아가고 대놓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병헌 비서실장이 살모사 정치를 한다라고 이 정동영 그 의장을 막 욕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떨어졌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이준석의 이 바로 하는 어떤 주장들이 기반은 뭐냐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해서 정말 40으로 복귀하면 이준석 대표의 이런 당내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훨씬 더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문제는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뭔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평론가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내일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귀추가 주목되는데, 8.15 경축사에는 특히 이제 내정에 관한 이 국정에 관한 어떤 현안이든 비전이든 여러 가지 비판이든 그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마 기자들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거고, 아마 이 국민의힘 당내 이 문제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불어서 또 인적 쇄신 문제도 있고, 이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 그러니까 윤 대통령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죠. 이걸 덮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어떤 이 국정의 기조전환이든 혹은 인적 쇄신이든 포괄적으로 어떤 쇄신의 메모가 필요하냐, 이 과제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조언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짧게 저는 이 윤 대통령이 이준석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준석한테 타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윤핵관을 자르면 돼요.
멀리 윤핵관을 하고, 잘라라.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는 근데 윤핵관 자르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까 자른다는 게 상징적이지. 아이. 왜 없겠어요? 있어야지 당연히. 아니 핵관만 기용하는데. 아니 그걸 그 행태를 바꾼다는 거지. 아 핵관 아니고 정말 검찰 출신도 아니고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내 주변 그것부터 정리하겠다. 청와대부터 해서 당 혁신은 당 혁신대로 가라. 하지만 아니, 그럼 이준석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네. 지금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다 자르라는 얘기잖아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너한테 권력을 주던 너랑 나랑 싸우든 안 싸우든 그건 상관없이 내 주변을 정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준석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예. 중요한 오케이. 얘기입니다. 이준석의 정당성을 무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7일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지금 현재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메시지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내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앞서 잘 언급했습니다만 인적 쇄신, 윤핵관 이선 후퇴라고 하는 것을 결심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실 전면 개편 부분 뭐 땜질식 그 처방이 아니라 전면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의 상황을 이 난맥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풀어갈 의지가 있구나. 또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 모든 집권 여당의 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지금 이 침몰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도요. 약간 뭔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또 이준석 논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라고 하는 중심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무슨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없을 것 같고 부분적인 보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적인 보강과 관련돼서 거론되는 인물이 또 윤핵관이다. 결국에 지금도 짠데 거기에 이제 이 소금 한 종지 더 들이붓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여론 조사 결과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 사태에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느냐. 국민 전체 여론으로 보면은 윤핵관이 1번, 윤 대통령이 2번, 이준석 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3번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좀 달라요. 거기는 이준석이 1번, 윤핵관이 2번, 윤 대통령이 3번이에요. 근데 후자만 보면 어쨌든 지지층 내에서는 여전히 기반이 공고하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정은 지지층만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 전체 여론을 봐야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취임 100일에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이 여당은 내홍에 휩싸여 있는데 뭔가 이 분위기를 강력하게 반전시킬 만한 그런 카드를 들고 나올 만큼의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요. 내일 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 굉장히 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 똑부러지지도 않고 뭐 그래서 아마도 기대는 없어 보입니다.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스텝이 굉장히 좀 늦어요. 장점은 뭐냐면 신중하고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결과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단점은 기민하지 못해요. 그리고 판단, 그러니까 빨리빨리 판단해서 뭔가 이슈를 주도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그렇게 기대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발 대통령실에 노무현 청와대 시절의 유인태 또는 뭐 욕은 많이 저 진보한테 듣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선수들.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뭐 했던 것들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딱 주도를 하면서 그 대통령실을 딱 그 기강을 잡는 그런 사람이 정말 여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역시 본질은요. 그 대통령 참모진의 어떤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겠고 저는 내일 기자회견의 그 핵심은 대통령이 변하겠구나. 변했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이 쳐다볼 거예요. 근데
검찰총장 출신 어쩌다 대통령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변할 생각이 없구나. 과거 익숙한 것들과 여전히 같이 가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버리면요. 100일 기자회견 안 한만 못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이 조언해 주신 대로 이 100일이라는 게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대통령실이라고 반전을 만들기 위한 고심을 안 하겠습니까? 전 당연히 고심을 한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 기대치하고 얼마나 만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국정 능력이 회복이 안 되고 지지율이 만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그 뒤의 변화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정치본색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